모든 과학이 그렇듯 물리학의 역사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발견한 것들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입자 물리학자들이 연구한 것들을 보면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우리가 아는 모든 것들이 이런 연구를 통해 발견한 것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원자 안에 핵 안에 무엇인가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200년 전만 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뇌가 수학 언어 이미지를 통해 무언가를 이해하는데 200년 전만 해도 그런 이미지를 관찰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기술 발달로 입자 물리학자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가설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초큰 이론입니다. 우주를 이루는 궁극적 입자의 모습이 진동하는 끈이라는 가설입니다. 여기서 파생된 가설이 여분 차원 이론과 벌크 이론입니다. 왜냐하면 초큰 이론이 성립하려면 우주의 여분 차원이 존재해야 하고 여분 차원이 존재하려면 차원 사이의 벌크라는 공간이 존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여분 차원 이론은 인간이 우주의 중심일 필요는 없으니 우리가 보는 게 우주의 모든 차원이 아닐 수 있다는 가설입니다. 현재 많은 입자 물리학자들이 여분 차원에 주목하게 된 이유는 물리학적으로 봐도 그럴 가능성이 크고 이론적으로 따져봐도 일관성이 있으며 기존 연구와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분 차원에 관해 연구하다 보면 4차원의 존재와 표준 모형에 관한 새로운 현상들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현재 더 높은 차원을 이해하고자 더 높은 차원에서 낮은 차원에 투영된 모습을 모아 짐작해보는 사용과 낮은 차원에서 더 높은 차원에 나타난 단면을 고려해 상상해보는 단면 자르기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벌크 이론입니다. 벌크란 막과 막 사이에 있는 고차원의 공간을 말합니다. 우리가 벌크에 집중하게 된 이유는 여분 차원을 이해하려면 먼저 벌크를 이해해야 하고 벌크를 이해하려면 먼저 중력에 대해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중력은 모든 차원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라마는 1999년부터 이런 가설들을 기반으로 중력에 관해 연구했고 그 결과 중력이 특수한 형태로 휘어진 3차원 시공간에 대한 이론적 결과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여분 차원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분 차원이 높은 에너지 상태에서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물질은 낮은 막에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간 또한 그 막에 갇혀있는 상태다 보니 낮은 차원만 경험했었던 겁니다. 그러나 현재는 기술 발전을 통해 더 높은 에너지 상태를 구현할 수 있게 되었고 더 높은 에너지 상태의 물질을 관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런 가설들이 맞았다고 하여도 우리는 어차피 그 막에 벗어날 수 없으니 그 막 너머에 있는 여분 차원에 대해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있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력같이 막 너머에 있는 여분 차원으로 이동하여 상호작용하면서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분명 존재하므로 우리는 여분 차원에 대해 깊이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직관은 관찰한 것에 의해 좌우되므로 우리가 알아낸 모든 것은 관찰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직접 관찰할 수 없는 세계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물리학자들은 사소한 퍼즐 조각이라도 찾아내기 위해 다양한 현상에 대한 다양한 가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설들이 정말 맞았는지 검증하려면 관측을 해봐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은 제한적이라 아주 좁은 범위만 관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관측 도구가 필요합니다. 관측할 때 제일 중요한 건 해상도입니다. 예를 들어 비행기에서 에펠탑을 본다고 에펠탑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봐야 에펠탑이 보입니다. 반대로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본다면 전체 구조를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철근 구조같이 숨겨진 부분을 관측할 수는 있습니다. 이처럼 해상도는 우리 사고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우주에 관한 이해 또한 우리의 관측 방식과 관측 범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우주란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범위까지의 우주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범위와 작은 범위를 나눌 때도 제일 익숙한 인간의 기준으로 나눕니다. 큰 범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동일한 법칙을 기반으로 사고해야 한다는 것이고 작은 범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직접 관찰을 기반으로 사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물리학이 어려워지게 된 계기 또한 관측 도구의 발달로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작은 범위가 확장하면서 양자역학이 도입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덕분에 우리는 20세기의 다양한 소립자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더 높은 에너지 상태를 구현할 수 있는 대형 강의나 충돌기라는 관측 도구 개발에 성공하여 그동안 유효 이론으로만 남아있었던 가설들을 검증할 수 있을 거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장치는 둘레가 27km의 둥근 터널 모형이며 제노바 국경 지하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치를 통해 양성자들을 서로 충돌시켜 14조 볼트라는 높은 에너지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현재 우리가 새로운 입자를 발견하는 방법은 높은 에너지 상태일 때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소립자가 있는지 관측하는 방식과 붕괴한 양성자들을 재구성해보는 방식으로 알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통해 우리가 그동안 풀지 못했던 수많은 난제들의 원인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서로 다른 상태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서로 다른 순간에 이 세상을 관측해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과학적 난제를 넘어 인류의 궁극적 난제를 풀어내려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다양한 영역을 다양한 관점으로 볼 수 있게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우주와 인간은 놀랄 정도로 연결되어 있으며 상호작용합니다. 우주 에너지 분포 그래프를 보면 원자로 이루어진 에너지는 우주 전체의 5%를 차지합니다. 이 수치는 69%를 차지하는 암흑 에너지에 의해 가속 팽창하고 있는 우주를 생각해볼 때 정말 미스터리할 정도로 높은 수치입니다. 이 밖에 26%를 차지하는 건 암흑 물질입니다. 암흑 물질은 중력과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중력을 통해 보통 물질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암흑물질은 빛, 전자기력, 강력, 양력과는 상호작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네 가지의 힘과 상호작용하는 표준 모형의 입자들은 암흑물질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암흑물질에 의한 현상이 많이 관측되었지만 단일 입자 발견은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암흑물질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게 된 이유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은하 회전 곡선 때문입니다. 은하계의 별들이 어떻게 회전하는지 관찰하던 벨라 루빈과 몇몇 학자들은 별들의 빠른 회전 속도를 계산해 본 결과 보통 물질만으로는 중력이 부족해 그럴 만한 회전 속도를 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 우리는 처음으로 우주에 다른 물질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 말고도 은하단의 속도 또한 우리가 아는 보통 물질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총알 은하단입니다. 두 개의 은하단이 융합해 만들어지는 총알 은하단은 보통 물질과 암흑물질이 융합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이유는 중력을 만드는 어떤 물질 없이 두 은하단이 합쳐진다는 건 기존의 물리 법칙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른 이유들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은 그동안의 일관성을 뒤집는 결과이므로 그렇게 가정하기보단 우주의 중력을 만드는 어떤 물질이 있다고 가정하는 게 제일 타당합니다. 세 번째는 중력 렌즈 현상입니다. 우리 눈은 빛이 직선이라는 전제하에 작동합니다. 그런데 우리 눈과 별빛 사이에 암흑물질이 많은 은하계가 존재하게 된다면 암흑물질은 별빛과 상호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빛은 띄어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 뇌는 여러 방향으로 굳전된 별빛을 보고 여러 개의 별이 있다고 인식하게 되어 착시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같은 착시현상을 구분할 수만 있다면 암흑물질이 어디에 모여 있는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주 마이크로파 전자기 배경 복사입니다. 우리는 빅뱅 당시 남아있는 우주 배경 복사를 연구해 왔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무엇이 얼마만큼의 중력을 만들어내는지 알게 되고 그 덕분에 우주의 보통 물질과 암흑물질의 비율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주의 구조가 생기는 방식은 규일한 우주에서 시작하여 아주 작은 변화 덕분에 은하계가 생성됩니다. 만약 이때 어떤 물질이 붕괴하여 충분한 중력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면 전자파에 의해 지구를 포함한 전 우주는 흩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같이 빠른 속도로 우주를 형성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고맙게도 암흑물질이 붕괴한 덕분에 다양한 보통 물질이 융합하는 데 필요한 중력이 형성되었고 지금의 지구와 인간을 포함한 다양한 생명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암흑물질은 우주의 기반을 만들어준 이름 없는 영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주와 인간은 놀랄 정도로 연결되어 있으며 상호작용합니다. 우주 에너지 분포 그래프를 보면 원자로 이루어진 에너지는 우주 전체의 5%를 차지합니다. 이 수치는 69%를 차지하는 암흑 에너지에 의해 가속 팽창하고 있는 우주를 생각해 볼 때 정말 미스터리할 정도로 높은 수치입니다. 이 밖에 26%를 차지하는 건 암흑 물질입니다. 암흑 물질은 중력과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중력을 통해 보통 물질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암흑 물질은 빛, 전자기력, 강력, 양력과는 상호작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네 가지의 힘과 상호작용하는 표준 모형의 입자들은 암흑물질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암흑물질에 의한 현상이 많이 관측되었지만 단일 입자 발견은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암흑물질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게 된 이유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은하 회전 곡선 때문입니다. 은하계의 별들이 어떻게 회전하는지 관찰하던 벨라 루빈과 몇몇 학자들은 별들의 빠른 회전 속도를 계산해 본 결과 보통 물질만으로는 중력이 부족해 그럴 만한 회전 속도를 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 우리는 처음으로 우주에 다른 물질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 말고도 은하단의 속도 또한 우리가 아는 보통 물질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총알 은하단입니다. 두 개의 은하단이 융합해 만들어지는 총알 은하단은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이 융합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이유는 중력을 만드는 어떤 물질 없이 두 은하단이 합쳐진다는 건 기존의 물리 법칙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른 이유들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은 그동안의 일관성을 뒤집는 결과이므로 그렇게 가정하기보단 우주의 중력을 만드는 어떤 물질이 있다고 가정하는 게 제일 타당합니다. 세 번째는 중력 렌즈 현상입니다. 우리 눈은 빛이 직선이라는 전제하에 작동합니다. 그런데 우리 눈과 별빛 사이에 암흑 물질이 많은 은하계가 존재하게 된다면 암흑 물질은 별빛과 상호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빛은 띄어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 뇌는 여러 방향으로 굳전된 별빛을 보고 여러 개의 별이 있다고 인식하게 되어 착시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같은 착시현상을 구분할 수만 있다면 암흑물질이 어디에 모여 있는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주 마이크로파 전자기 배경 복사입니다. 우리는 빅뱅 당시 남아있는 우주 배경 복사를 연구해 왔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무엇이 얼마만큼의 중력을 만들어내는지 알게 되고 그 덕분에 우주의 보통 물질과 암흑물질의 비율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주의 구조가 생기는 방식은 규일한 우주에서 시작하여 아주 작은 변화 덕분에 은하계가 생성됩니다. 만약 이때 어떤 물질이 붕괴하여 충분한 중력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면 전자파에 의해 지구를 포함한 전 우주는 흩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같이 빠른 속도로 우주를 형성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고맙게도 암흑물질이 붕괴한 덕분에 다양한 보통 물질이 융합하는 데 필요한 중력이 형성되었고 지금의 지구와
동물과 인간을 포함한 다양한 생명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암흑물질은 우주의 기반을 만들어준 이름 없는 영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암흑물질을 볼 수 없음에도 연구를 계속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 존재하고 우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현재 암흑물질에 대해 알 수는 없지만 암흑물질을 소립자 인프라고 가정한다면 입자는 특성에 의해 규정되므로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윈프의 특성은 힉스 입자와 비슷한 질량을 가지며 보통 물질과도 중력에 상호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물리학자들이 암흑물질을 윈프라고 가정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암흑물질도 입자와 비슷한 질량을 가지며 실험으로 검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하에 직접 검출기를 통해 증거를 찾고 있으며 암흑물질의 붕괴를 위성과 망원경을 통해 관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윈프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윈프를 찾으려면 윈프의 특성을 더 구체화하고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이같이 어떤 현상을 설명할 후보 이론들을 만드는 걸 모형 구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모형 구축을 하는 이유는 그 과정에서 새로운 접근법이나 흥미로운 이론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형 구축을 잘 하는 방법은 현재 있는 이론대로 딱딱 맞춰보기보단 유연한 검증 위주로 구축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유연한 사고를 하기 위해 모순되는 모형을 함께 연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실험이 가능하다면 광범위한 이론도 함께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제가 좀 방식을 통해 말씀드리자면 저는 암흑물질끼리 상호작용하지 않을까라는 가정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보통 물질과 상호작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존재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알아낸 건 암흑물질끼리 상호작용했을 때 분포 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암흑물질이 상호작용하지 않는 입자라는 근거는 아직 없으며 우리가 모르는 암흑 영역에만 존재하는 힘이 있을 수 있고 전자가 광자를 매개로 상호작용하듯이 암흑물질 또한 다른 매개를 통해 상호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에서 영감을 얻어 파생된 가설이 이중원반 암흑물질입니다. 이 가설을 이해하려면 은하 원반이 왜 존재하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은하 원반이 형성되는 건 보통 물질이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구형이지만 에너지 방출 후 식으면서 원반 모형이 됩니다. 여기서 보통 물질과 암흑물질의 공통점은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것이고 차이점은 암흑물질이 100배 무거울 때 암흑원반은 100배 얇아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암흑원반은 관측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우리가 원반 구조를 탐색할 수만 있다면 암흑물질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가이아 위성을 통해 물질 분포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발전했지만 암흑원반을 지나친다고 하여도 암흑물질이 불안정하다면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암흑원반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46억 년 동안 지구에 존재해왔던 수많은 운석 충돌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운석 충돌로 형성된 20km가 넘는 크레이터의 주기를 이중원반 모형에 넣어보면 주기적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 3천만에서 3,500만 주기로 충돌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우주 은하계가 회전 목마처럼 위아래로 진동할 때 암흑물질 원반을 주기적으로 통과하기 때문에 그 충돌로 운석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태양계에는 오르트 구름이라는 천체 구름이 있어 태양계가 암흑물질 원반을 통과할 때마다 천체를 이탈한 운석이 지구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제 모형이 맞았다는 건 아니지만 만약 제 모형이 맞았다면 매개 변수를 통해 어떤 암흑물질을 찾아야 하는지 특정할 수 있고 그럼 운석이 지구에 충돌할 날짜를 계산해 대멸종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입자 물리학 현상과 우리가 관측하는 것 사이에는 놀라운 연관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은하계의 질서는 암흑물질 원반으로부터 형성되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우주 역사 연구를 통해 깨달은 점을 말해보자면 우주를 구성하는 것들과 우주의 발달 과정은 정말 경이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과학 분야는 상호 연결될 수 있으며 사소한 변화로도 어떠한 결과를 이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변화의 속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구의 변화를 조심스럽게 이끌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물질적 관점과 우주적 관점으로 근본적 구조를 탐구하여 암흑물질 우주와 생명의 연결성에 관한 통찰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